제가 장담하건대 이 책의 가치는 최소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 책의 가치를 1,000만 원 이상으로 책정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보통 투자 대가들은 자신의 핵심 투자 노하우, 비법을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개략적으로만 알려줄 뿐이지 자세하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학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너희들 꼭 부자 되라 라고 말하며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강의하듯이 쓴 책입니다. 워렌 버핏, 피터 린치와 함께 투자 수익률 깡패로 손꼽히는 존 네프에게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1,000만 원은 우스울 겁니다. 대부분 투자 대가들은 비법 같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투자했는데 비법 하나 정도 없는 게 말이 될까요? 투자 대가들이 비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알려줘도 그 깊은 뜻을 이해시킬 수 없고 자신이 그 긴 세월 동안 터득한 것을 노력하지 않고 그저 알려고 하는 것이 조금 미워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것 없이 그냥 다 알려줬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책은 그런 비법을 너무나도 많이 퍼준 책입니다. 하나하나 모두가 대박 꿀팁이니까 꼭 보시고 따라하세요. 두 번째, 존 네프는 수익률 5,600% 신화로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존 네프를 주식 황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수익률 5,600%를 내는 방법을 아주 자세히 이 책에 공개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그대로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자금 100만 원은 5,600만 원으로 불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의 가치를 1,0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오히려 저렴하게 본 것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심지어 이 책의 핵심 노하우를 수익률 깡패 피터 린치도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투자계의 성서라고 불리우는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쉬운 책이지만 저는 존 네프의 이 책이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공부하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 책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훌륭한 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명하다면 반드시 이 책을 사서 두고두고 읽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필기도 해보시고 어떤 부분은 정말 누가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암기도 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 분들과 끝까지 보신 분들의 투자 실적 또한 크게 차이 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도 좋은 내용이 많아서 그래요. 저는 이 영상으로 이 책의 핵심을 42개의 포인트로 정리하여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중 핵심은 아마도 15번, 17번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럼 주식황제 존 네프 수익률 5,600%의 신화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1. 큰 성공을 위해 반드시 복잡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 전략의 목표는 강세 시장과 약세 시장을 가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수익을 내는 데 있다. 윈저는 존 네프가 운영하는 펀드의 이름입니다. 윈저는 시장의 등락과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투자 스타일을 고수했고 남들보다 뛰어난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 윈저에서 고수한 7가지 투자 스타일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자, 여러분들 7가지 하나하나가 중요한 건데요. 이 7가지가 앞으로 계속 소개될 거니까 요 7가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놓고 영상을 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7가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낮은 주가 수익 비율, 낮은 PER. 두 번째, 7% 이상의 펀더멘탈 성장. 세 번째, 배당 수익률 방어, 그리고 개선. 네 번째, 총 수익률과 PER의 긍정적 관계 견인. 다섯 번째, PER을 감안한 순환 노출. 여섯 번째, 확실한 성장 기업. 일곱 번째, 강력한 펀더멘탈. 물론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더라도 투자 비즈니스의 실적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일관성 있는 투자를 했다. 물론 결과가 늘 좋았던 것은 아니며 때로는 심각한 손실을 맛보기도 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윈저의 투자 수익은 결코 다른 펀드에 뒤지지 않았다. 2. 저 PER 투자. 내가 가치 투자를 지향하게 된 것은 전설적 인물인 벤저민 그레이엄과 데이비드 도드의 선구자적 연구 덕분이었다. 대공황이 한창이던 시절 두 사람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는 주식이 오히려 유행하는 주식보다 더 큰 수익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나 역시 그들의 투자 스타일을 따랐으며 사람들은 나를 역행 투자자라고 부르기도 했다. 나만의 완고한 스타일을 잘 드러낸 표현인 것 같다. 하지만 나를 칭하는 여러 가지 꼬리표 가운데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저 PER 투자자이다. 과거 윈저를 운영하며 내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 바로 PER이었기 때문이다. 자,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가 지금 설명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PER, 저 PER 전략이라고 하면 너무 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PER만 가지고도 정말 훌륭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계속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윈저와 함께 30여년간 나는 헐값의 저 PER 종목을 찾기 위해 시장 구석구석을 헤매고 다녔다.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마치 종교적인 신념처럼 우리만의 전략을 고수했다. 3. 저 PER 투자가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통계 자료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저 PER 투자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내가 가장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윈저의 투자 실적이다. 31년의 내 임기 중에 윈저는 수익률에서 22번이나 시장을 앞질렀다. 1964년에 투자했던 1달러가 56달러로 불어나 S&P 500의 22달러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 게다가 윈저의 전체 수익률은 5,546.5%로 S&P 500보다 2배 이상을 기록했다. 1985년 무렵에는 윈저가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주식형 뮤추얼 펀드로 군림했다. 저 PER 종목은 헐값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 투자자들은 저 PER 종목의 수익과 성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저 PER 종목에 투자하려 한다면 저가로 거래되는 종목 중에서 실제로 성장 가능성이 낮은 종목과 단순히 저평가된 종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차이를 구분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따라서 PER이 과연 어떤 개념이며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좋았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워드 막스는 PER이 중요하다고 강조만 했다면 존 네프는 그것을 어떻게 써먹는지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보시겠습니다. 4. 최고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는 외롭다. 저자는 저 PER 전략으로 최고의 수익률을 만들어 왔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저 PER 전략은 역발상 투자, 하락의 투자, 비인기 종목에 투자하고 숨겨져 있는 가치가 발현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관련한 존 네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나는 고독한 이미지를 얻게 되었고 설령 내 판단이 옳았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다. 그리고 상황이 나빠질수록 고독감은 더해만 갔다. 저 PER 투자자가 옳은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주변에 갈채를 받는 일은 드물다. 만약 당신이 1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며 저 PER 전략을 추구한다면 성난 투자자들로부터 쇄도하는 항의 편지와 수많은 비평가들의 비난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저 PER 전략으로 받는 비난은 뛰어난 실적을 거두기 위해 지불한 일종의 대가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역행 투자를 지지했던 윈저의 투자자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향유했다. 5,600%, 즉 56배의 투자 수익을 맛보았다는 거죠. 5. 저 PER 전략, 역행 투자 시 명심할 한 가지.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역행 투자와 단순히 고집 부리는 것을 혼동할 수도 있다. 나는 늘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노리지만 가끔은 대중의 생각이 옳다고 솔직히 시인한다. 하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것들에 제가 이렇게 별표를 좀 쳐놨거든요. 자, 보세요. 자기 스스로 펀더멘털을 기초로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 일이다. 자, 여러분들, 대중의 생각이 옳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답은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답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 대중의 생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의 생각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책에도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해하시고 펀더멘털을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고 그것을 기초로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펀더멘털이 어떤 것인지, 뭘 보고 판단을 하는 건지, 뭘 기준으로 하는 건지 이 책에 정말 자세히 나오니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고집을 앞세우며 단순하게 대응하는 식의 역행 투자는 재앙의 지름길이다. 반면 진정한 역행 투자자는 의식의 문을 활짝 개방하고 과거로부터 배운 교훈을 소중히 하며 항상 유머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6. 저PER 포트폴리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종목 선정은 저PER 투자 기법에서도 비교적 쉬운 부분에 해당하지만 누구나 실천하기는 어려운 기법이다. 왜냐하면 저PER 전략은 결과가 눈앞에 펼쳐지기 전에, 여러분들 전에예요, 전에 남들보다 앞서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요렇게만 읽으면 이게 뭐가 어려워,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저PER 전략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투자자 대다수는 결과가 눈앞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미래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은 종목에 섣불리 투자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과가 드러나는 그 시점부터 기회는 급속도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 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카카오, 테슬라, PER 100 이상 넘어가기 전에 그 전에 미리 투자를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다 좋다고 하는 그 순간은 늦었다라는 거예요. 윈저에서 남다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기꺼이 리스크가 뭐냐? 저PER 종목, 비인기 종목이 계속 비인기 종목, 저PER 종목으로 남을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 그런 리스크를 무릅쓰며 대중이 지향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을 선택한 덕분이다. 사실 여러분들, 저PER 전략은 PER이라는 숫자만 낮은지 확인하면 되는 전략이라 기준이 명확하여 효율적이고 손쉬운 투자 전략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전략이 인기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심리, 인간 본성에 역행하는 이유만으로 경시받는 것이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PER 높은 종목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저PER 전략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으로 저PER 전략의 가치, 그리고 효율적인 실천 방법을 배워가셨으면 합니다. 7. 사람들은 심리적 요소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감정과 심리는 인간을 정의하는 필수 요소이다. 만약 감정과 심리가 없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감정과 심리는 투자 방해 요소로 작용할 때가 많다. 당신이 이런 이야기, 즉 저PER 전략을 꺼냈을 때 투자자들의 상당수는 종목이 인기가 없더라도 기꺼이 투자할 용의가 있다며 항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식의 항변은 인간 본성과 반대되는 것으로 실제로 어려운 상황을 기꺼이 포용할 사람은 많지가 않다. 현재 특정 종목이 PER 30배에 거래된다고 했을 때 그 종목이 과거에는 PER 12배 수준에서 거래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과거에 그 종목을 기꺼이 사려 했던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그 종목과 관련된 암울한 소식에 겁을 잔뜩 잡아먹은 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성장주 마차에 앞다투어 오르려고 했던 게 사실이지 않은가? 자, 여러분들, 성장주 마차가 어떻게 표현했죠? 바퀴가 곧 부서질지도 모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위험성을 보지 못한 채 앞다투어 오르려고 하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게 나오죠. 8. PER을 판단 기준으로. 슈퍼마켓에서 비슷한 크기의 봉투에 담긴 초콜릿칩 쿠키를 살 때 구매자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비용 면에서 저렴한지 금방 판단하기 어렵다. 이때는 무게와 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요즘에 진열대에 그람당 가격을 표시하기도 하죠. 자, 초콜릿 A, B, C가 있는데요. A의 가격은 1,000원, B의 가격은 2,000원, C의 가격은 3,000원입니다. 무게는 60g, 100g, 220g인데요. 자, 조건이 다 같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싼 초콜릿일까요? 정답은 C입니다. 왜냐하면 자, 가격을 무게로 나갔을 때 그것을 효율이라고 한다면 그람당 가격이 가장 싼 것은 초콜릿 C가 되거든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무게와 비교해야만이 싼지 비싼지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런 기준이 주식에서는 PER이라는 겁니다. PER이 10배란 말은 주가가 주당 순수익, EPS의 10배란 뜻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의 PER은 79, 농기구 제조업체인 캐터필라는 12, 홈즈는 6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새로 매수하려는 사람은 1달러의 수익을 위해 79달러를, 캐터필라에서는 12달러를, 비저 홈즈에서는 6달러를 투자하면 된다는 뜻이다. 자, 요거는 요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요. 자, PER이 79배라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벌어들이는 1달러의 수익에 79달러를 매길 수 있다, 매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캐터필라의 PER이 12달러라는 거는 캐터필라가 벌어들이는 1달러는 12달러의 가치가 있다. 홈즈가 벌어들이는 1달러의 가치는 6달러의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또 계속 들어보시면 또 이해가 될 거예요. 9. 수익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건 아니다. 캐터필라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하는 것보다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수익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PER은 추정 수익 개념도 포함되며 이 수치를 근거로 미래의 성장률을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PER은 궁극적으로 추정 수익 성장률을 의미하는 셈이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죠. 주주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사는 것도 캐터필라에 비해 가까운 시일 내에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리란 기대 때문이다. 10. 저 PER 종목의 잠재력은 때로는 상상을 초월한다. 너나 없이 인기주만을 찾아 헤매던 대중과는 달리 우리가 택한 방향은 그 반대였다. 윈저에서는 유행하는 종목으로만 몰리는 시장의 집중 현상을 오히려 역이용했다. 모두가 무시하는 비인기 종목을 찾아 저평가된 상태에서 적정한 수준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자, 여러분들, 하워드 막스 역시 저평가된 주식을 적정하게 파는 것이 적정한 주식을 비싸게 파는 것보다 더 낫다, 더 현명하다 하고 말을 했었죠.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쉽고 리스크도 적지만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바보라며 조롱하곤 했다. 이 전략은 윈저의 실적을 이중으로 뒷받침했다. 상승세의 종목을 선택했다는 점이 그 첫 번째였으며 하락 가능성이 적었다는 점이 그 두 번째였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가 사소한 악재에도 맥없이 내려앉는 성장주와는 달리 저 PER 종목에 큰 기대를 거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반면에 저 PER 종목의 수익성은 기대 이상일 때가 적지 않으며 누군가가 이런 종목에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곧바로 시장의 관심을 끌게 된다. 따라서 주식에 투자하여 여윳돈을 넉넉히 마련하고 싶을 때는 대중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비인기주를 사서 투자자들이 그 종목의 장점에 눈을 떴을 때 파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의 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저 PER 투자, 역행 투자는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윈저에서 주로 매수한 종목은 시장의 관심 밖에 있는 것들이었다. 11. 유망한 저 PER 종목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들 종목의 PER은 시장 평균보다 40%에서 60% 정도 낮았다. 1990년대와 같이 장기적인 강세 시장에서는 그 격차가 약간 줄어들어 저 PER 종목을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은 건 아니다. 시장의 판단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이런 비인기주가 등장하기 마련이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이 정말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발굴하여 그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곳에 투자할 수 있다면 세상을 손에 쥔 셈이다. 자, 여러분들, 세상을 손에 쥘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발굴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곳, 그 중에서도 가장 저 PER, 그런 곳에 투자를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1990년대 말에 유행했던 기술주 품귀 현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기주는 먼저 뛰어든 사람들에게만 풍요로운 결실을 가져다 줄 뿐이다. 즉, 인기주가 비인기주였을 때 뛰어든 사람들을 말하죠. 반면에 은행, 주택건설업, 자동차, 항공과 같이 일부 전통적 저 PER 종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결코 적지 않은 이득을 안겨준다. 자,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는 은행주가 상당히 저PER 종목, 전통적으로 저PER 종목에 해당하는데요. 이 저PER 종목, 은행 종목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윈저는 이런 전통적 저PER 종목을 가지고 큰 수익을 냈던 사례도 이 책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PER 종목은 성장률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더라도 변덕스러운 성장주보다는 안전하게 PER을 높여갈 수 있다. 그리고 주가가 50%에서 100% 이상 높아지기도 한다. 시류를 쫓는 투자자들이 인기주를 선택하여 그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하도록 모험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택한 투자 방식, 저PER 전략이죠. 우리가 택한 투자 방식이 시대와 상관없이 훨씬 안전하다. 그리고 수익률도 훨씬 좋겠죠? 남들이 뒤를 무작정 쫓다가는 결코 남들보다 앞설 수 없다. 나는 대형 성장주라 하더라도 상승할 때보다는 떨어질 때 오히려 더 큰 관심을 갖는다. 자, 여러분들 계속 강조드리는 거지만 답은 올라가는 주식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답은 떨어지고 있는 주식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물론 이런 경우에도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하다. 12. 횡재를 기대하지 말라. 내 경우에는 저PER 종목에 투자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적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저PER 전략이 단기간에 백만장자를 만들어준다는 보장은 없다. 단기간에 횡재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이보다 리스크가 큰 전략을 택하는 편이 현명하다. 하지만 꿈같은 수익을 기대하며 전 재산을 몽땅 쏟아부었다가는 차칫 깡통을 찰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들 여기 제가 중요해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봤거든요. 보기가 그래도 괜찮으시죠? 읽어드릴게요. 반등 가능성이 있는 저PER 종목을 선택하여 시장에서 본래 가치를 인정받을 때를 기다렸고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최소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지 않도록 노력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익률 5600%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죠? 성장 가능성, 반등 가능성이 있는 저PER 종목을 선택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기다리는 동안에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요. 바보라고 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크를 하고 반등성이 여전히 있고 저PER 종목에 해당한다고 하면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손실을 입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는데요. 이거는 뒤에 나오는 계산된 참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런 노하우로 이런 손실을 또 극소화했거든요. 이 존 네프가 큰 수익을 내려고 노력했다는 게 아니에요. 5600%의 핵심이요. 손실을 입지 않도록 노력하는 와중에 반등 가능성이 있는 저PER 종목이 이 수익률 5600%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윈저펀드의 자산은 하루하루 늘어났고 나도 퇴근하여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10. 7% 이상의 펀더멘털 성장.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PER 설명이었죠. 여기 보시면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7% 이상의 펀더멘털 성장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PER 설명을 지금까지 다 들었잖아요. 어떠세요, 느낌이? 딱히 별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낮은 PER의 종목을 찾아가지고 발굴해서 그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을까? 그것을 펀더멘털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계속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장에서 PER이 매우 낮음에도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투자 대상이다. 물론 경영이 부실한 기업도 PER이 낮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윈저는 자, 여러분 여기도 완전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년 7%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면서도 PER이 낮은 기업을 저평가의 기준으로 보았고 여기에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배당 수익이 있는 경우를 최선으로 간주했다. 자, 여러분들 세 가지 꿀팁을 알려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꼭 써먹으셔야 됩니다. 자, 부자에서 매뉴얼로 이거 확인할 수도 있고요. WM 스크리너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M 스크리너는 약간 기본적인 거 체크하는 거고요. 부자에서 매뉴얼로 그걸 조금 더 펀더멘털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거 WM 스크리너 쓰는 거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이런 거 진짜 유용하니까 꼭 한번 좀 써보세요. 여기 구글에 WM 스크리너라고 하면 여기 뜨거든요. 요거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조건별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조건 추가가 있죠. 조건 추가 누르시고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 다 날려주시고요. 자, 아까 뭐죠? 저 PER, 그러니까 PER 하나 체크해 주시고 조건값으로 넣게요. 그 다음에 뭐였죠? 7% 이상의 성장률이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성장률은 EPS 성장률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준은 5년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책 또 뒤에 나오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 성장성의 EPS 증가율 5년 평균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 뭐였죠? 배당이었죠? 자, 배당 수익률 여기 있죠? 밸류에이션의 배당 수익률 클릭해서 3개를 조건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PER은 저는 구간을 0.1에서 5로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빡빡하게 5로 잡고, 자, EPS 성장률 5년 평균 7% 이상. 그냥 배당 수익률은 구간으로 해볼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제가 뒤에도 나오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배당 수익률은 대략 2%에서 3% 최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 이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3% 이상으로 넣었을 때 종목이 26개나 나와요, 여러분들. 자, 쿠쿠홀딩스, SK가스, KPX 케미칼, 뭐 투자증권, 지주, 동원개발, 휴비스, 삼성증권사, 뭐 철강, 동원 에스텍 이렇게 나오죠, 쭉.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발굴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훌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만 알면요. 그리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 만약에 이렇게 쭉 보시고 요 종목은 좀 괜찮은 것 같다 라는 건 부자예선 매뉴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죠. 부자예선 매뉴얼에 항목들이 많잖아요. 펀더멘털을 나타내는 항목들이 많으니까 또 그걸로 보시고, 자, 여기서 한 5개만 그냥 골라가지고 PR이 낮은 순으로 그냥 5개 골라보는 겁니다. 상위 5개. 그리고 그 5개 중에 또 부자예선 매뉴얼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이런 거 실천을 해주시고, 투자 대가들의 방법 흡수해서 실천하면 내게 되는 겁니다. 내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실천하고 또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투자해보고 피드백 받고 다시 공부하고 실천하고 피드백 받고, 이러면 여러분들 정말 성장해요. 여러분들 1년만 해보세요. 6개월만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 정말 성장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WM 스크리너는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그거 타고 들어가셔도 괜찮을 거예요. 무료입니다. 이거 뭐 광고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예전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간단히. 시장에 관심을 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익률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수익률은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증가율을 말합니다. EPS 성장률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수익률이 향상되면 PER도 덩달아 상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저 PER 투자자들은 그 기업의 펀더멘털만 탄탄하다면 이를 중요한 매수 기회로 받아들인다. 고점과 저점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기업보다는 분기 수익이 조금씩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기업을 선호했다. 자, 이거 다 하나하나 팁입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고려사항이에요. 냉정한 시장 환경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는 기업을 찾는 것이 해답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의 해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기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속적인 성장. 이건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렸던 거고 멤버십 영상에서도 항상 강조드리는 겁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는 기업은 정말 드뭅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업을 발굴하셨다고 하면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PR이 낮다? 야, 그러면 정말 대박인 거죠. 뿐만 아니라 성장률이 6% 미만이거나 20%를 초과하는 기업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의외죠? 성장률이 6% 미만은 이해가 돼요. 보면 성장이 안 되는 기업이니까. 근데 20%를 넘어가는 기업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거예요. 왜냐? 성장률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은 그만큼 많은 리스크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부자예선 매뉴얼에도 적용이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순이익 성장률 나오죠? 여기 제가 써놨어요. 이렇게. 20에서 25%를 선호. 근데 조건값은 20%에서 50%라고 해놨는데, 요거는 피터 린치의 조건값을 제가 적용을 한 겁니다. 자, 여기 설명란에도 제가 써놨죠? EPS 성장률이 10% 이상, 5년간 순이익 증가율이 20에서 5% 범위 이내이면 좋은 기업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써놨죠? 피터 린치. 수익 성장률을 산정하는 적절한 기간은 5년을 기준으로 했다. 자, 여러분들 이 책이 좋은 이유가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5년 기준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네이버 금융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WM 스크리너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5년이란 기간은 대다수 업종에서 시장과 주가, 경쟁 환경의 변화를 몇 번이나 경험하고도 남을 만큼 긴 시간이다. 14. 배당 수익률 방어. 자, 여러분들 아까 7가지 중에 3번째 나온 것 같아요. 머릿속에 여러분들 다 넣어두시고 있죠? 요겁니다, 요거. 옆에다 적어두시고 영상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과거에는 투자 수익을 논하면서 배당 수익률을 무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윈저는 그렇지 않았다. 배당 수익률은 주주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결과물이다. 그레이엄과 도드는 1931년에 출간한 증권 분석에서 배당 수익률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성장 지표의 하나라고 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챘다, 알았다, 접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배당 수익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죠. 하지만 그것의 중요성,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근데 그런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책에서 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 할게요. 윈저의 수익률은 S&P 500보다 연간 3.15%나 높았다. 여기에는 배당 수익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자, 여러분들 연간 수익률 3.15%면 진짜 차이 많이 나는 겁니다. 이런 짜잘한 퍼센트, 연간 수익률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배당 수익은 일종의 덤이다. 이 덤 때문에 투자자들은 처음에 예상했던 수익 이상의 결과를 손에 쥘 수 있었다. 자, 배당 수익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약세장을 예상하신다면 높은 배당을 주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죠? 15. 총 수익률과 PER의 긍정적 관계 견인. 아까 말씀드렸던 7번째 중에 4번째 나온 것 같아요. 윈저에서 쌓아온 경쟁력의 절반은 총 수익률로 설명이 가능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PER은 사실상 총 수익률을 견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자, 제가 영상 초반에 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15번. 자, 윈저의 경쟁력, 수익률 5,600%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총 수익률과 PER에서 나오는데요. 이 총 수익률과 PER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윈저에서 5,600%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핵심, 경쟁력의 핵심은 총 수익률과 PER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미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부자의 선 매뉴얼에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다음 거 보시죠. 투자 종목을 결정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자, 여러분들 발굴하는 한 가지 방법을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총 수익률을 최초 PER로 나누는 단순한 계산법을 사용했다. 자, 이게 린치 지수거든요. 저기 반영이 돼 있죠. 여기 린치 지수. 성장률 플러스 배당 수익률을 PER로 나눈 게 2보다 크면 조건을 만족하는 건데요. 자, 이 방법은 여러분들 반드시 사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이 너무도 단순해 보여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라고 저자는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비법을 잘 안 알려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실 비법이 딱 까놓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비법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간단해서. 에이 설마 그게 비법이겠어? 속으로 이러는 거죠. 투자 대가가 정말 진심으로 이게 제 비법입니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에이 뭐야. 그리고 실제로 그 비법들은 단기간에 실적을 그렇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또 신뢰성이 떨어져요. 하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투자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런 단순한 계산법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몸소 체득하시고 실천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다 나는 투자와 총수익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이보다 나은 방법은 지금껏 발견하지 못했다. 간단하지만 이보다 나은 방법은 나는 못 봤다. 30년 동안. 30년에 진짜 이 비법을 알려준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별표를 몇 개를 쳤습니다. 동그라미 치고 막 박스 치고. 선생님,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16. 그게 평가란 거야, 멍청이들아. 이거 책에 나온 표현이에요. 제가 쓴 거 아닙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가 높은 기업을 마치 대형 성장주처럼 인식하던 무렵, 나는 가치를 창출하는 토대는 끝없이 치솟는 시장을 향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탄탄한 펀더멘털이라는 사실을 역설했다. 고PER 종목만을 쫓다가는 갑작스런 폭락이 아니더라도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큰 손실을 입게 마련이다. 이때 저PER 종목은 제 가치를 드러내며 시장의 하향세가 계속되더라도 이 가치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일부에서 저PER 투자를 회의적으로 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상대적 이점은 생각보다 크다. 자, 회의적이라는 게 뭐죠? 저PER 전략? 너무 쉬우면서도 뻔한 거 아니야?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전략을 사용을 하면 생각보다 효율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7번째 중에 또 5번째 정도 될 것 같아요. 나왔죠? 17. PER을 감안한 순환 노출. 자, 그리고 이건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이 영상의 핵심 중에 하나, 17번. 그겁니다. 한번 보실게요. 윈저펀드의 포트폴리오 중에 경기순환주. 자, 경기순환주의 설명을 해드릴게요. 경기순환주란 주가가 일정한 주기로 일정한 범위를 순환하는 듯한 형태를 보이는 주식으로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진 종목을 말하는데요. 경기순환주의 비율은 보통 3분의 1 이상이었다. 자, 윈저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33% 이상을 경기순환주로 채웠다는 거고요. 자, 또 보시죠. 윈저는 자동차, 화학, 알루미늄 등의 경기순환주를 통해 주기적으로 수익 창출의 기회를 얻었다. 이건 뒤에도 또 설명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이 종목들이 수익을 내기 쉬웠으면 포트폴리오의 33% 이상을 차지를 했을까요? 거의 제가 봤을 땐 이 정도면 집중 투자하는 겁니다. 사와카미도 이런 종목으로 8배 이상의 수익을 맛볼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박용욱 대표님도 역시 경기순환주가 오히려 수익 내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이게 정말 대박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투자자들이 경기 상황에 따라 순환주에 몰렸다가 한꺼번에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저PER을 지향하던 우리는 이런 형태에 휩쓸리지 않았다. 다시 말해 주가가 주기를 따라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시점을 남보다 빨리 예측해야 한다. 윈저 역시 적절한 시기에 순환주를 매수했다가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 내다 팔았다. 순환주의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경기에 따라 요동치는 수익률부터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자, 이 방법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5년간 성장률이 아니라 평균 수익률이다. 이게 진짜 평균 수익률. 이거는 사와카미도 안 알려준 것 같은데 박용욱 대표님 책에도 이게 나왔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면 경기순환주를 통해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경기순환을 감안하면 평균 수익률이야말로 최상의 수익 추정 방법이었다. 최상이라고 했어요. 최상. 진짜 비법을 알려준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한번 삼성전자를 가지고 요리조리 한번 해봤거든요. 자, 여러분들 요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자, 요 위에 그림은 삼성전자의 월 차트입니다. 네이버 금융에서 가져왔어요. 자, 요 밑에 거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차트입니다. 신한아이 V차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요렇게 제가 놓고 연도를 맞췄어요. 연도를 요렇게 맞춰놨습니다. 연도를 어떻게 맞추냐면 이미지를 이렇게 캡처한 다음에 엑셀에서는 이걸 이렇게 늘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늘리면서 요 그림이랑 요 그림이랑 연도를 맞춘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맞추고, 자, 여기 하나하나 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선을 하나씩. 이 선이 뭐냐? 이익률의 최고점을 찍었을 때, 자, 이거 보시면 주기를 타잖아요. 이렇게. 경기순환주, 삼성전자 여러분들 경기순환주입니다. 경기를 많이 타는 종목이에요. 요렇게 주기를 탄다는 거죠. 주기의 고점을 찍었을 때를 제가 이렇게 막대로 표시를 한 겁니다. 위아래랑 비교하려고 주가랑 이익률이랑 비교를 하려고요. 자, 이 파란색 막대는 이익률의 저점을 찍었을 때 그때를 제가 표시를 해준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주기가 형성되는지 한번 볼게요. 하락했을 때, 이익률에 저점을 찍었을 때, 어떤가요? 그 이후의 상황이? 주가가 올라가죠. 자, 이익률의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주가가 빠집니다. 자, 이익률의 저점을 찍었어요. 자, 그 다음 주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자, 이익률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되죠? 빠집니다. 자, 이익률의 저점을 다시 찍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여러분들 추세를 보시면 됩니다. 뭐 위아래 이런 거 보지 말고 결과값만 보세요. 추세를 보시면 상승이죠. 자, 이제 여기가 현재 시점이죠. 현재 시점에서 지금 점점점 이익률이 올라가고 있죠. 이익률이 올라가고 주가는 자,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자,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경기순환주는 주가가 선반영됩니다. 경기순환주의 영업이익률은 일정한 주기를 만들어냅니다. 영업이익률이 낮으면 높아지면 낮아지고 이게 주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률이 최저를 찍었을 때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고 영업이익률이 최고점을 찍을 때가 오히려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 그래프로 알 수 있죠. 존 네프는 뭐라고 말했죠? 성장률의 평균을 한번 기준으로 봐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보시면 영업이익률을 제가 기준으로 가져왔습니다. 존 네프가 말하는 성장률은 EPS 성장률이거든요. 근데 EPS 성장률은 네이버 금융에서 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EPS 성장률과 비슷한 성격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 역시 EPS 성장률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의 대용 이익률 그래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익률 그래프도 주기를 타고요. 아마 EPS 성장률도 주기를 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해보면 좋거든요. 일단은 자, 영업이익률의 평균을 한번 때려봤어요. 그랬더니 17%가 나옵니다. 자, 요 하늘색 선이 평균을 옆으로 그은 거예요. 여기가 18%니까 요쯤이 17%가 되겠다 해서 제가 계략적으로 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이 평균 성장률보다 낮을 때가 매수 기간이고 높을 때가 매도 기간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경기순환주를 접근하시면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자, 이 엑셀 파일은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거 보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들어서는 사실 알기가 어렵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만들어 보시면 느낌이 올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종목은 경기순환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경기순환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말 다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 있고요. 꾸준히 이익률이 증가하는 기업이 있고요. 그런 기업 중에 저PR 종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종목을 발굴하면 대박 기회를 잡으신 거겠죠? 자, 윈저가 순수익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월스트리트의 거대 기관들이 투자자들에게 추이를 기다리며 지켜보라고 조언할 때 리스크를 안고 적극적으로 움직인 결과였다. 자, 역발상 투자를 했다는 거죠. 미리 움직였다는 거죠. 쫓아가는 게 아니라 미리 가서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윈저는 언제 매수를 했죠? 평균보다 이익률이 낮을 때 요때 매수를 했고 자, 요 기간에 매수를 했고 자, 또 언제죠? 이때는 매도했죠. 이때는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수익 실현을 했고 다 언제 또 매수했죠? 요때 팔고 요때 매수했죠. 요때 매수. 자, 보시면 윈저의 투자 전략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파는 전략이 그대로 실천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후에 여러분들 반영이 안 될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경기순환주는 주기를 탑니다. 주기를 타기에 이런 전략을 구사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거죠. 자,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은 요때 삼성전자의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됩니다. 추이를 보셔야 됩니다. 이익률이 낮을 때 삼성전자 별로 안 좋네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오히려 윈저는 이때 투자를 했다는 거고 자, 삼성전자 이익률이 너무 좋습니다. 삼성전자 호재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할 때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가도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조금 더 전에 떨어집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사례를 하나를 가지고 일반화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한 5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감이 딱 오실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이 아마 제가 하는 말이랑 비슷할 거예요. 이게 진짜 많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안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 알려줍니까 이거를? 다 따라하면 아마 이제 이 방법은 가치가 떨어지겠죠? 근데 여러분들 존 네프가 책을 이거 몇 년도에 썼겠습니까? 이거 한 20년 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략은 유효합니다. 왜 유효할까요? 이게 방법적으로는 되게 쉽죠. 하지만 이게 심리적으로 인간 본성에 역행하는 투자법이라서 그래요. 그걸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 극복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그냥 믿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결과치를 받아봤을 때 딱 느끼는 거죠. 야, 이게 되는 거였어? 이게 되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하락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쉬워지겠죠.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경기순환 업종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던 우리는 같은 기업의 주식을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일을 되풀이했다. 18. 수익 최고점에 집착하지 마라. 순환주와 관련하여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PER이 최고 수준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수익 상승이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다. 성장주의 경우 수익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PER도 따라서 올라간다. 그러나 순환주는 다르다. 경기가 최고점에 다다랐을 때 시장의 조정 기능을 통해 PER의 상승에 제약이 따른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누구도 상황과 하한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게다가 경기에 따라 지속되는 시간에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PER이 낮은 순환주를 주로 매수했다. 물론 예상외로 PER이 더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 정도의 손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 다시 회복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예상이 맞아 떨어졌을 때는 남보다 일찍 순환주에 투자한 것이 막대한 수익으로 되돌아왔다. 일반적으로 저PER 투자는 경기순환 기업이 수익을 보고하기 6개월에서 9개월 이전에 최대의 수익을 실현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도 또 구체적인 게 나왔죠? 6에서 9개월. 6에서 9개월. 자, 여러분들 보시면 대략 주기를 파악을 하신다면 6개월에서 9개월 이전에 이미 최대 수익을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딱 맞아떨어지죠? 자, 만약에 이때 실적 발표를 했다고 쳐봐요. 요게 아마 6에서 9개월에 해당하는 시점에 해당할 겁니다. 고점이죠.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 대다수 투자자들은 극적인 수익 향상의 확실한 증거가 눈앞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나는 연연하지 않고 미리미리 주식을 사들였다. 그리고 주가가 3배에서 4배 뛰었을 때 내다 팔았다. 19. 확실한 성장기업. 7가지 중에 6번째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윈저에서는 탄탄한 시장 지위와 확실한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유망기업, 인기 기업이 아니라 유망기업들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선정했다. 자, 이 3가지도 중요하겠죠. 이런 기업은 업계의 화려한 조명과는 거리가 있었을 뿐 아니라 미국의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변덕스러운 투자자들 때문에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높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망기업을 선호했다. 시장이 조정을 거칠 때 유망기업의 주식을 매수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의 경영이 원활하고 전략계획이 존재하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한 우리가 선뜻 주식을 내다 파는 일은 없었다. 자, 기업을 발굴하다 보면 이런 기업이 보입니다. 경영이 원활하다는 것은 뭐죠? 재무 건전성이 뛰어나고 CEO의 자질이 좋다라는 거죠. 전략 계획이 존재한다는 건 뭡니까? 어떤 선행 투자 계획이 있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은 사업 계획서에도 나오고 뉴스를 보면서 꾸준히 추적 관찰하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충분한 자원을 확보했다라는 건 뭐죠? 유동자산을 보시면 되겠죠? 그것도 역시나 사업보고서나 재무제표에 나오는 겁니다. 저PER 전략을 바탕으로 미국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다양한 기업을 포괄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멤버십 기업 발굴이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숨어있는 유망 기업을 어떻게든 발견하기 위해서 다 보는 거죠. 존 네프 역시 모든 업종을 걸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는 거죠. 20. 확실한 성장기업 ABC 텔레비전 사례. 자, 여러분들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봐주세요. 존 네프가 뭘 보고 투자를 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 시장 지배적 지위. 두 번째, 황금 시간대를 독점. 세 번째, 수익성이 가장 뛰어난 TV와 라디오 방송국을 여러 곳 보유.
네 번째, PER은 타 방송사에 비해 훨씬 낮은 약 5배에 불과. 다섯 번째, 수익성이 양호. 여섯 번째,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확보. 일곱 번째, 현행 4%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배당률. 그리고 총 수익률은 15%의 육박. 이것들을 보고 존네프가 이 기업은 확실하게 성장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자, 시장 지배적 지위는 어떻게 확인하죠? 자, 점유율 1위라는 것을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점유율 1위. 자, 이런 것들 어디서 확인하죠? 사업 보고서에 나옵니다. 우리 기업은 어떤 부분에서 점유율 1위다. 인터넷 검색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독점을 했다. 수익성이 좋다. PER이 낮다. 역시 또 수익성이 양호하다. 자, 그리고 비용을 충분히 확보했다. 자, 이건 뭐죠? 재무제표의 현금성 자산을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배당률을 봤습니다. 그리고 총 수익률을 보고 이 기업이 좋고 나쁨을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총 수익률이 15%라고 했는데요. PER이 약 5배라고 했으니까 계산식으로 따지면은 3이 나옵니다. 2보다 높으면 훌륭한 기업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기업을 발굴하는 거죠.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ABC의 PER 목표를 시장의 12배보다 높은 14배로 설정했다. 이듬해인 1979년에 우리가 거둔 수익률은 예상을 훨씬 초과하여 85%에 이르렀다. 21. 쭉정이를 걸러내는 구체적 사례. 할리버튼이란 오일 서비스 업체입니다. 오일 부분에서 상당한 지위를 확보, 유전의 지분을 거의 독식, 수입의 85%는 오일 서비스, 고객들은 이 업체의 독특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높이 평가, 오랫동안 몸담아 왔음, 편법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 고객들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일도 없었음.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보시면 매출 비중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매출 비중 확인하셔야 되고요. 평판, 브랜드 가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꾸준함, 앞서 말씀드렸죠? 꾸준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업 가치, 펀더멘털을 판단함에 있어서요. PER이 5배 미만인 상태에서 16%의 성장률과 5%의 배당 수익률을 전망했다. 이 결과 이런 우리의 판단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1983년 중반 할리버튼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시면 16%의 성장률에 5%의 배당 수익률을 더하면 21이죠. 21을 PER 5로 나누면 4라는 값이 나옵니다. 앞서 말한 ABC 텔레비전은 3이었는데 이 오일 기업은 4가 나왔다는 거죠. 훨씬 더 기업 발굴 조건값을 뛰어넘는 거고, 그런 기업에 투자를 했더니 우리의 판단을 여지없이 빗나갈 정도로 정말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주가가 훨씬 많이 뛰어 올랐다는 거죠. 자, 보잉입니다. 보잉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윈저에서 보잉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 번째는 보잉의 주식에 투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 둘째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 보잉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보잉의 또 다른 강점, 쭉정이 기업이 아닌 이유를 또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죠. 재정적으로 매우 탄탄한 기업이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군사 부분에도 진출한 상태였다. 수익률은 25%나 하락하였다. 수익성이 높은 747 기종의 운행 횟수가 줄어들었다. 새로 진출한 군사 부분에 막대한 자금을 지출함으로써 빚어진 일시적인 결과였다. 자, 여러분들 여기 진짜 중요한데요. 일시적 악재로 인한 급락, 주가 급락은 오히려 호재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하지만 재무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보잉으로 거둔 투자 수익률은 68%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잉의 사례에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일시적인 악재로 인한 급락은 호재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22. 강력한 펀더멘털. 펀더멘털 분석의 가장 큰 목적은 업종 또는 시장의 평균치와 비교하여 투자 대상 기업의 실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평가를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꼭 반드시 비교하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워드 막스도 투자란 상대적 선택 발굴 훈련이라고도 강조를 많이 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건실한 기업은 저 PER 종목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반면에 펀더멘털이 취약한 기업은 PER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 펀더멘털이 좋다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반등 가능성이 높다, 성장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종목을 분석할 때 수익과 매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수익 성장률은 PER과 주가를 견인하며 배당은 수익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출이 증가하면 자연히 수익도 향상된다. 매출 1달러로부터 최대한의 수익을 창조해내려는 노력은 투자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 이건 뭐죠? 매출 총이익률을 말하는 거죠. 부자의 선 매뉴얼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 네이버 금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판매이익이 언제까지 늘어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업이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매출 향상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23. 자기자본 수익률 ROE. 기업 경영진이 주주들의 자본을 이용하여 달성한 실적 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최상의 단일 척도를 꼽으라면 단연 자기자본 수익률 ROE를 들 수 있다. ROE는 보통주 가치에 대한 순이익의 비율을 뜻한다. 자, 여러분들, ROE는 기업 역량을 판단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제가 V차트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ROE가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ROE 역시 부자의 선 매뉴얼에 적용이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존 네프가 강조한 매출 총이익률과 ROE 여기다가 적용을 해놨고요. 요 두 가지 지표는 워렌 버핏도 상당히 강조한 지표에 해당합니다. 24.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수익을 잠식할 때 해당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영업이익률이 20%인 기업은 악재로 인해 5%를 잠식당하더라도 여전히 15%라는 적잖은 수익을 남긴다. 그러므로 악재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저PER 전략에서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방패로 삼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수익 잠식을 상쇄한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워드 막스가 강조한 리스크 제어에 해당합니다. 저PER 전략을 여러분들 사용을 하시려면 영업이익률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PER 전략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 꿀팁을 존 네프가 얘기를 해주는데요. 영업이익률보다 효과적인 척도로는 세전이익률, EBITDA를 들 수 있다. 세전이익률이란 총 매출에서 세금을 제외한 총 경비를 뺀 이익의 비율을 의미하며 매출과 무관한 비용이 기업 성장률에 미치는 마이너스 효과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영업이익률보다 신뢰성이 높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업이익률보다 세전이익률이 신뢰성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영업이익률에는 매출과 무관한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걸 뺀 겁니다. 그 세전이익률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보세요. 투자자라면 이 세전이익률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현재의 잘못된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들 요건 제가 한번 부자의 선 매뉴얼을 업그레이드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세전이익률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자, 네이버 금융의 국내 증시의 종목 분석의 투자 지표로 가셔가지고요. 수익성으로 들어가시면 자, 보시면 여기에 영업이익률도 나오고 EBITDA 마진율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8.5%인데 EBITDA 마진율은 10.82%예요. 자, 그럼 어떤 게 더 신뢰성이 높다고 했죠? EBITDA 마진율이 신뢰성이 더 높은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영업이익률만 본 사람들은 이 회사는 8.56만큼의 영업이익률을 보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것보다 좀 더 높은 영업이익률로 봐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업 평가를 해주시면 훨씬 더 나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25. 그날의 저가주를 공략하라. 새로운 최저가를 기록한 종목을 유심히 살펴보라. 자, 이거는 한국거래소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 이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걸어 두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링크 타고 들어가면. 자, 여기서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로 들어가세요. 여기 KRX 시장. 여기서 투자 참고해서 신고가 신저가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 자, 여기 보시면 시장 구분인데요. 전체로 두시고요. 시장 구분은 신저가로 놓으시고 조회는 1년으로 놓으시고 조회를 해주세요. 조회 기간 1년이 52주거든요. 1년 동안 신저가를 나타낸 기업들을 쭉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에 나서서는 안 된다.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경험에 비춰볼 때 그날의 최저가 리스트 중에 투자 가치가 있는 탄탄한 기업이
반드시 한두 곳 정도는 있다. 따라서 그 리스트 중에서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시장의 관심을 끌 수 있을 정도의 성장 가능성을 지닌 종목을 골라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2주가 1년입니다. 52주 최저가에 근접한 수준에서 거래가 형성된 종목을 눈여겨 살펴보자. 이들 종목 중에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거나 급락하고 있는 종목을 찾아서 그 원인을 알아보자. 물론 이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모든 투자자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이들 기업 중에 실적이 나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지는 않지만 저 PER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업도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금 당장의 실적이 떨어지더라도 미래에 풍요로운 결실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 26. 주가가 왜 떨어졌지? 하락률은 대개 8에서 30% 수준이다. 비교적 친숙한 기업도 있을지 모른다. 특정 기업이 왜 하락 종목 리스트에 포함되었는지 의아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해당 기업의 하락 원인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펀더멘털의 결함을 의미하는 특별한 증거나 정보가 없다면 해당 종목은 곧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설령 당장의 수익은 힘들더라도 적어도 앞으로는 경쟁자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자, 여러분들, 급락, 급등 종목은 네이버 금융에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네이버 금융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국내 증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시면 급등, 급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급락이죠. 자, 급락인데 보시면 쭉쭉쭉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등락률이 나옵니다. 쭉쭉 보시면서 여러분들 요 중에 눈에 띄는 거 보시면 되겠죠? 대구백화점이 있겠네요. 자, 대구백화점이 급락을 했는데요. 급락한 이유를 여러분들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27. 악재가 때로는 호재가 될 수 있다. 나는 시중에 떠도는 부정적인 소식에도 귀를 기울인다. 많은 전문가들이 저 PER 종목의 미래를 암울하게 바라보며 오늘의 성장주만이 영원한 해법이라고 주장할 때도 나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1999년 초에도 유력 간행지에서 가치 투자의 종말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오히려 더 확고해졌다. 저 PER 전략은 주기적으로 욕을 먹지만 이 전략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이다. 28. 두드러진 주가 하락은 미래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홈디포, 이거는 미국판 다이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홈디포는 가정용 건축자재 판매 업계에 일대 혁신을 몰고 왔다. 이후 많은 업체들이 앞다투어 홈디포의 대형 매장과 실질 본위의 저렴한 가격을 모방했지만 제대로 수익을 낸 기업은 홈디포가 유일했다. 자, 여기서 홈디포의 기업 영향이 탁월했음을 유추할 수 있겠죠. 1985년 홈디포는 22개의 매장을 50개 이상으로 급속하게 늘렸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일시적으로 이 업체의 수익성에 부작용을 미쳤다. 당황한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홈디포의 주가는 급락했다. 그러나 우리는 주가의 급락을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였다. 이 업체의 매장 확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확인을 하죠? 매장에 직접 가보면 되겠죠? 자, 현장에 가봤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요. 50개의 늘어난 점포에 모두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 자, 이거는 그러면 점포를 늘리느라 돈이 많이 소진이 됐겠지만 오히려 앞으로는 수익이 더 많이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겠다라고 판단이 가능한 거죠. 10배의 PER에 주가도 최고가보다 60%나 떨어진 만큼 홈디포의 미래는 매우 낙관적이라는 게 당시 우리의 예상이었다. 우리는 홈디포에 투자한 지 9개월 후인 1986년 2분기 초에 63%의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다. 29. 덤의 기회를 포착하라. 문제는 덤을 얻을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느냐이다.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만 윈저에서 가장 신뢰하는 방법은 바로 저 PER 투자이다. 악재에 시달리던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갑작스런 호재가 등장했을 때 주주들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게 된다. 30. 변곡점에 주목하라.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정도를 지나칠 때가 적지 않다. 1960년대의 강세장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1970년대 초에는 니프티 피프티가 절정을 이루었다. 특히 혁신, 즉 새로운 것의 등장과 테크주, 기술주가 만나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PER을 형성하며 사람들은 높은 PER에도 매수에 적극적이게 된다. 이런 상황은 지나친 경우가 많으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 유명한 니프티 피프티이다. 자, 여러분들 참고로 니프티 피프티의 PER은 80에서 90이었죠? 극단 현상은 예외 없이 변곡점을 형성시킨다. 변곡점은 동향의 끝을 의미하며 새로운 투자 환경으로 접어드는 시점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 한물간 종목이 지속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유지할 경우에는 저PER 투자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손에 쥘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리고 투자 환경이 바뀌면서 우량 종목의 가치를 지나치게 과대포장하는 현상도 빚어진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변곡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투자자들의 이동이 심해져 시장이 강한 모멘텀, 급등, 급락을 얻게 된다. 자, 요 강한 모멘텀, 급등과 급락이 변곡점의 전초가 되겠죠. 전문가들의 다양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변곡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혹자는 투자 전문가 로저 밥슨이 자신의 투자 회보를 통해 1929년의 대공황을 정확히 예측했다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밥슨이 1926년부터 지속적으로 대공황의 가능성을 언급해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이죠. 로저 밥슨이라는 사람이 3년 내내 대공황을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1929년에 실제로 대공황이 터졌고 로저 밥슨은 대공황을 예측한 투자 전문가로 유명해졌다는 건데 그 사람이 3년 내내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죠? 3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강세장이 지속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여기서 행간을 읽을 수 있겠죠. 밥슨과 같은 투자자들은 변곡점이 실제로 형성되기 오래전부터 그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벤자민 그레이엄도 역시 그랬죠.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 가능성에 동의하고 언론에서도 이 견해를 마치 사실처럼 보도할 때야말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때다. 진짜 이 말 자체가 대단한 말입니다. 대단한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명심해 주세요. 이때야말로 변곡점의 서막이기 때문이다. 30일 여론을 경계하라. 저PER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론을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신문이나 각종 경제 전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을 수시로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이란 곧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의미한다. 강세 시장이 지속될 때는 저PER 전략에 대한 기피 현상이 여론을 형성한다. 자, 지금 현재가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PER 전략은 오히려 인기주에 대한 투자에서 더 필요한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 중요성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하나의 동향이 확산될 경우 대중은 개인의 참여를 요구하게 되며 나 혼자만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당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경영진의 보고를 듣고 가장 먼저 박수를 칠 자신이 있는가?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콘서트 현장에서 혼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낼 용기는 있는가? 보통 사람이라면 함부로 하기 어려운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비인기주를 매수하는 일은 이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30이 계산된 참여. 자, 이제 계산된 참여 앞에 말씀드렸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융통성 있는 전략, 계산된 참여, 포트폴리오 운영 방법입니다. 이 기법은 윈저의 경직된 포트폴리오 전략을 혁신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계산된 참여 기법 덕분에 우리는 기존의 업종 분류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각으로 포트폴리오를 바라볼 수 있었다. 이 기법을 통해 다각화, 분산 투자와 포트폴리오 운영이란 개념을 새롭게 정립했고 전통적 업종 분류 방식을 넘어 새로운 4가지 투자 영역을 수립할 수 있었다. 우리가 자체 개발한 4가지 투자 영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인기 성장주, 두 번째 비인기 성장주, 세 번째 적정 성장주, 네 번째 순환 성장주. 계속 나오겠지만 윈저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비중은 이렇습니다. 인기 성장주는 10% 미만, 비인기 성장주는 약 30%, 적정 성장주는 약 30%, 순환 성장주는 33% 이상.
자, 여러분들 골고루 나눴지만 인기성장주는 그래도 비중이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순환성장주는 33% 이상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대전제는 이런 종목을 선택을 하더라도 낮은 PER 그리고 비인기 종목을 선택했다는 거죠. 업종과 관계없이 이 네 가지 영역에 모두 참여했다. 적정 성장주에서 최상의 가치를 창출할 때는 이 분야에 투자를 집중했고, 적정 성장주 중에서도 금융 서비스 부분에서 최상의 가치를 창출할 때는 역시 금융 서비스 부분에 투자를 집중했다. 자, 이 말은 뭐죠? 그때그때 비중을 조절했다라는 얘기죠. 상황에 맞게요. 33. 분별 있는 투자자라면 계란을 모두 하나의 바구니에 담지는 않는다. 단, 과도한 분산 투자는 오히려 실적을 저해한다. 우량 성장주를 투자의 최우선 순위로 여기던 대다수 투자 매니저들과는 달리 윈저에서는 이런 종목의 비중을 가장 낮게 평가했다. 그 이유는 우량 종목이 지닌 인기가 불러올 결과 때문이었다. 자, 인기라는 건 여러분들 투자에서 가장 나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윈저에서 보유한 종목은 하나같이 인기가 없는 것들 뿐이었다. PER 확대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탓이었다. 34. 인기 성장주에 목숨 걸지 말라. 시대별로 가장 우수한 기업이 인기 성장주에 포함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거의 예외 없이 이런 기업들이 오랫동안 성장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소비자들이 익히 잘 아는 GE, 제너럴 일렉트릭스, 질레트, 코카콜라, 화이자, P&G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기업의 재무실적, 특히 수익성은 장기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비즈니스 역시 세계를 무대로 건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투자자라면 누구나 인기 성장주를 원한다. 이런 종목은 안정성이 높은 데다가 투자자를 당황케 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이런 종목들만 사들이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판매 부문 조사기관들은 이들 종목을 두 마리 필요 없는 종목으로 선정했다. 무조건 매수하여 영원히 보유하라는 의미였다. 이 논리는 무제한적 수익률과 제한적인 주식 공급을 기초로 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 주가가 끝없이 상승하리라는 믿음이 확산되었다. 투자자들은 끝없이 치솟는 배당과 끝없이 치솟는 주가에 매료되었다. 시장의 변덕을 잘 아는 나로서는 이런 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 강도는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일부 인기 종목의 PER이 급상승하면서 우리가 보유한 저PER 종목은 상대적 빈곤에 휩싸였다. 결국 1973년에 윈저는 25%의 손실을 입고 말았다. 자, 여기서 뭐지? 저PER 전략은 그러면 쓸모가 없다라는 건가? 인기주에 몸을 담아야 된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35. 동트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 참으로 암울한 시기였다. 1973년 11월 나는 주주들에게 보내는 공개 보고서에서 당시에 어려웠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아울러 윈저의 저PER 전략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재차 강조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윈저의 존 네프가 주주들에게 쓴 편지에 해당하는데요.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황폐한 현상을 공포의 전조가 아닌 기회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최근의 실적 우수 기업이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현상을 과거 1950년대 초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1950년대 초에도 유망 기업의 주식이 PER 4-5배 정도에서 거래되다가 이듬해 곧바로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윈저 펀드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저는 저PER 종목이 머지않아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저 역시 제 가정에서 보유한 자산의 대부분을 윈저 펀드에 쏟아부었고 1964년 중반 이후부터 윈저 펀드와 함께 즐겁고 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모든 주주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윈저 펀드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낼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기를 희망합니다. 1974년에 접어들면서 니프티 피프티 열풍이 붕괴되기 시작했지만 시장이 그 사실을 직감하는 데는 얼마간 시간이 필요했다. 자, 금리 인상 후에 주가 하락 역시 얼마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코스톨라니는 이야기하기도 했죠.
불안해진 투자자들은 인기 성장주뿐만 아니라 윈저에서 보유했던 종목까지 닥치는 대로 내다 팔았다. 손실은 상상을 초월했다. 손실을 회복하는데 7년씩 걸린 종목이 있는가 하면 무려 20년이 지난 후에야 주가가 원래대로 회복한 종목도 적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장주를 무조건 배척했던 건 아니다. 윈저에서도 기회를 모색하여 IBM과 맥도널드, 홈디포, 제록스, 인텔 등을 매수했다. 그러나 인기 성장주는 PER도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투여한 윈저의 자산은 고작해야 8에서 9% 미만이었다. 아무리 좋은 교훈도 투자자들이 망각해버리면 소용이 없다. 역사적으로도 입증되었듯이 주식시장에서의 경험이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지속되는 기간은 지극히 짧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식시장은 어리석음의 공간이다. 조지 사나야나의 말처럼 과거를 잊어버린 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인기 성장주에 반복해서 집착하는 경향이 바로 그렇다. 36. 비인기 성장주를 공략하라. 윈저의 입장에서는 대형 성장주만을 쫓는 투자자들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다. 내가 비인기 성장주를 토대로 기회를 모색하면서 적용했던 몇 가지 기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대박 팁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누가 이렇게 알려주겠습니까? 진짜 존네프의 이 책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준을 얘기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근차근 읽어드릴게요. 자, 비인기 성장주를 발굴하는 기준입니다. 12에서 20% 정도의 안정적인 성장률, 6배에서 9배 수준의 한 자릿수 PER, 성장이 뚜렷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진출. 예를 들면 제4차 산업, 전기차 관련 진출을 이야기하는 거죠. 분석이 용이한 업종. 개인 투자자라면 생활 밀접 사업을 하는 회사가 되겠죠. 그런 업종이 되겠죠. 과거부터 이어져 온 두 자릿수 수익 성장률. 자본력 확대와 우수한 경영 실적을 통한 높은 자기자본 수익률, 높은 ROE가 되겠죠. 시장의 고려 대상이 될 정도의 높은 시가총액과 순수익, 일부 월스트리트 대표 종목, 어떤 경우든 배당 수익률은 2에서 3.5% 수준. 자,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참고하셔가지고요. 비인기 종목이라고 했을 때 이 잣대를 들이밀어서 충족하는 것이 많다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들 대박 기회라는 겁니다. 38. 적정 성장주는 건강한 시민과 같은 존재다. 계산된 참여의 세 번째 대상인 적정 성장주는 성장 기업 가운데 폭넓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월스트리트로부터 그리 좋은 대우를 받지는 못한다. 이들 건강한 시민들에는 통신업체, 전기설비, 은행과 성숙한 시장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다양한 우량 기업들이 포함된다. 내가 이런 적정 성장주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PER이 상대적으로 낮고 수익률도 연간 8% 미만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런 종목은 성장주처럼 높은 성장률은 아니더라도 PER의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확실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적정 성장주는 일반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시장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 여건에서도 비교적 안정된 주가를 유지한다. 결론적으로 적정 성장주는 변곡점이 형성되어 다양한 기회가 만들어질 때에도 투자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정도의 배당 수익률과 성장률을 기록했다. 39. 순환 성장주는 다시 반등한다. 경기가 순조로울 때 윈저에서 보유한 순환주의 수익률은 평균 또는 그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업종과 기업의 상황이 변하면서 PER 차트도 등락을 거듭했다. 이때 우리는 오일과 알루미늄 제조업체와 같은 기초 상품 순환주와 자동차, 항공, 주택, 건축업체 등의 소비자 순환주를 따로 구분했다. 순환주를 투자할 때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투자자들의 행태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수익률이 높을 때 순환주에 몰렸다가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썰물처럼 빠져간다. 반면에 윈저에서는 수익률이 치솟기 6개월에서 9개월 전에 순환주를 매수했다가 투자자들이 한창 몰릴 때 파는 방법을 취했다. 자, 여러분들 여기도 이렇게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죠. 이 방법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주가 상승 여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업계의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후에 이를 토대로 적절한 타이밍을 저울질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게 2021년 6월 14일 멤버십 자료인데요. 건설주 집중 분석 자료입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그때 설명을 드렸던 게 2021년 6월 14일 정도면은 이미 건설주는 끝물이라서 투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건설주는 전형적인 경기 순환주고요. 이런 그래프들이, 이런 자료들이 그런 순환주기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경기 순환주에서만큼은 예측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먹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자료들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한국 건설 수주와 건설 시장 상대 주가, 대선 10개월 이전 시점부터 한국 건설 주수 증가 이런 거 자료 확인을 다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40. 시장이 선호하는 종목에 현혹되지 마라. 우리는 수익을 가장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자산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일관된 신념을 유지했다. 따라서 윈저에서는 계산된 참여 기법을 통해 투자 대상의 가중치를 수시로 변경했다. 즉, 급락하거나 저PER 종목에 집중 투자했다라는 거죠. 1990년과 1991년에 우리가 집중한 분야는 적정 성장주였다. 당시에는 은행과 각종 저축기관, 보험회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뿐 아니라 부동산 대출의 실적 저하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때 윈저에서는 금융서비스 기관의 비율을 35%로 높였다. 자, 완전히 반대로 투자하는 거죠. 41. 사실 자료를 작성하라. 저PER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 먼저 여러 가지 의문부터 해소해야 한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의문의 유형은 여러 가지다. 윈저에서는 보유 종목의 가능성을 집약하여 간결하게 묘사한 사실 자료라는 것을 개발했다. 자, 여러분들, 꿀팁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래서 끝까지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사실 자료라는 거 뒤에 나오니까요. 조금 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는 이 사실 자료를 근거로 포트폴리오의 현실성을 판단했고 투자 간격을 조율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나는 투자란 단순한 것이며 오히려 사람들이 투자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주장해왔다. 개인 포트폴리오의 운영에는 윈저의 그것처럼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수치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투자에 임하는 투자자들을 보면 나는 쓴웃음을 지을 때가 적지 않았다. 투자자라면 타고난 지적 능력과 판단력 외에도 연필과 종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저는 이거 완전 공감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첨단 기술의 산물인 정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과거의 수익률을 치밀하게 추적해야 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 V차트죠. 아울러 업종과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자, 사실 자료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봐 드릴게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정말 그 갭은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들. 그냥 알고만 있으셔도 좋은 거니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보유 주식, 평균 비용, 최근 주가, 과거의 EPS와 예상 EPS, 과거의 성장률과 예상 성장률, 과거의 PER과 예상 PER, 배당 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 수익 추정치와 그 결과로 형성된 PER에 근거한 주가 예측, 잠재 성장률.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고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한 실력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네이버 금융, 인터넷 검색, 대충 합리적인 계산만으로도 이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평균 비용은 윈저에서 투자한 총액을 보유 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한 수치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할 게 뭐였죠? 이거죠.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꼭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17번에 나왔나 15번에 나왔나요? 이거죠. 하나만 기억하라고 하면 이것만 오늘 이 영상으로 건져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그 부자회선 매뉴얼로 하셔도 금방 나옵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42. 팔아야 하는 확실한 근거를 대라. 우리가 보유 주식을 매도할 때는 분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했으며 그 대표적인 근거 두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자, 이렇게
근거, 기준 이런 거를 명확하게 했다는 게 참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펀더멘털이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두 번째, 주가가 추정치에 근접했을 경우. 판단착오로 잘못 매수한 종목은 윈저의 1차적인 매도 대상이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주가가 아마 떨어지지 않을걸? 하고 모호하게 판단할 정도라면 이미 그 종목은 매도의 대상으로 보아도 무방했다. 그만큼 윈저에서는 보유 종목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필요로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수정 추정치와 5년간 성장률이란 두 가지 기준을 토대로 펀더멘털의 훼손 여부를 판단했다. 그래서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곧바로 해당 종목에서 빠져나왔다. 가능성이 없는 종목이라면 얼마간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파는 편이 그대로 보유하는 것보다 비용 측면에서 저렴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윈저에서 고수한 7가지 투자 스타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요. 제가 또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책은 사서 봐야 제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밑줄도 쫙쫙 긋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 메모도 하고 무엇보다 전리품처럼 책꽂이에 꽂아놓고 두고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책을 읽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다거나 운전 중이거나 설거지 등 집안일을 하거나 운동 중일 때는 책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구독자 중 어떤 분은 눈이 좋지 않아 글을 읽기가 상당히 힘든데 책을 정리해서 읽어줘서 고맙다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책을 읽어주는 오디오북 윌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독자분들께 1개월 무료에 그 이후 3개월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해준다는 것이었는데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 한 푼이라도 아쉬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써보니까 특히 운동할 때 좋더라고요. 밤에 1시간씩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데 귀에 꽂고 걸으니까 1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서 좋았고 성우님들 목소리도 좋아서 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평소 읽고는 싶었는데 구매하기는 조금 부담되었던 책들을 마음껏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오디오북으로 접했던 책은 티스토리 블로그로 연수익 3억을 올리시는 리뷰 요정님의 나는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번다였는데요.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들으니 시간도 알차게 쓰는 것 같고 좋은 정보도 접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좋은 건 못 참는 성격이라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주식 관련 서적은 꼭 사서 보시는 것, 밑줄 그으면서 공부하며 읽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 외에 자기계발이나 경제, 부업, 재테크 관련 서적은 오디오북으로 접하시면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1개월 무료니까 사용해보시고 좀 부담된다 싶으시면 1개월 무료 기간 중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니까요. 그때 취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 한 명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쿠폰 등록 방법은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윌라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멤버십 가입 시 쿠폰명에 채널명, 부자회선을 입력해주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